올해 상반기 의외로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았어요. 망하겠어? 삼성전자가? 털리잖아요. 아, 난 포기.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전략? 역시 또 오건영이야. 이렇게 될 거니까. 쏘도록 할게. 우리 지난주에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공부시켜 주셨잖아요. 네. 투자를 하실 때는 가장 먼저 지금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냥 주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코인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수업료를 내신 거예요. 그 환경이라는 걸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여우와 두루미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우가 두루미 집 가면 털리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고. 두루미가 여우네 집에 와도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유리한 애가 분명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주가가 다 빠졌어요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 의외로 브라질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았어요. 브라질 경제가 좋을 게 별로 없는데 브라질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그렇지. 올랐을까?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첫 번째는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주가가 작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이미 선반영이 네, 되었었다. 그렇죠. 많이 떨어진 면이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죠. 반사이익을 그렇죠. 맞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서 에너지 가격, 자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게 1번. 두 번째는 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브라질도 밀 생산국이거든요. 그래서 밀 가격이 백지수표처럼 높아지니까 그럼 브라질 경제가 갑자기 방긋웃기 시작하는 거죠. 방긋웃으니까 브라질 주식이 올해 1분기에 30%가 넘게 올라가요. 삼바 축제 났네. 축제 그렇죠. 났어, 삼바 지금. 축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라는 거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브라질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투자 자산은 지난 5, 6년간 굉장히 힘든 국면을 맞아요, 거치고 있었어요. 맞아요. 불리한 환경만 있다가 갑자기 브라질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전환이 된 거죠. 네, 네. 그럼 브라질은 방긋웃지만 상대적으로 브라질의 반대편에 있던 애들은 다 고생하죠. 물가가 오르지 않은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관성이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관성이 있죠. 브라질이나 에너지는 별로 안 좋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반대편에 있는 자산들을 사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 브라질이나 에너지는 단 1%도 없는 경우가 많아져요. 근데 갑자기 브라질하고 에너지만 올라요. 나머지는 다 깨지고 내가 사지 않은 것만 오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40년 만에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확 닥쳐오니까 내 포트폴리오는 이른바 빈집털이 당한 거죠. 아, 내가 비워놨는데 지금 저글링이 막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지금 막 유닛을 다 깨부시고 난리가 그렇게 났네 되는 지금. 거죠. 예, 빈집털이 당하는 거죠. 빈집털이에 대한 교훈이 한 번씩은 좀 되새겨봐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봐요. 이번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오르는 자산들의 종류가 다르니 내가 좀 포트폴리오에서 여러 자산들을 좀 투자를 해놓고 다음엔 빈집털이를 안 당해야겠구나. 물론 뭐 속은 상하겠지만 네. 교훈이라도 얻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쏠림이라는 게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모두가 다 같이 좋아하는 자산은 같이 투자하는 거죠. 모두가 한 곳으로 몰려가잖아요. 투게더 너도 투게더로 나도 가는 거죠. 너도 같이 나도 투자. 모두가 한 곳으로 몰려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밑에 악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되게 무섭지 않나요? 어머 그러면 사람들은 또 여기로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다 올라가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이쪽으로 기울게 이렇게 기울게 되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여 있는 곳에는 투자의 기회가 그만큼 줄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자산들 있죠. 일부 정도는 담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처럼 10% 20%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절대적인 레벨에서 금리가 낮으면 앞으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라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투자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겠어요. 근데 하락장을 만났을 때 아, 난 포기 이러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락장의 매뉴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락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나만의 매뉴얼, 그러니까 나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가 다음에 또 하락장이 왔을 때 이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게끔 네. 역시 또 오건영이야. 왜 오수재인가가 아니고 왜 오건영인가? 어렸을 때 보면 수학 문제 풀고 틀리면 오답 노트 틀리면 아, 나 이 안 해 이게 아니라 오답 노트를 풀어야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틀리지 그렇죠. 않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렇죠. 난 안 했어. 바둑 얘기로 넘어가서 바둑도 지면 복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왜 졌는지. 그러니까 이수를 안 두고 이렇게 뒀으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그렇죠. 복귀하는 거. 네, 하락장이 그럼 영원히 하락해서 내 주식은 사라질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 어려운 국면에서 나는 어떤 심리를 갖고 있고 시장은 어떤 환경이었으며 그때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가? 아하. 그거를 좀 이렇게 계속해서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래서 오건영이야. 이래서 오건영이야. 소름. 그 매뉴얼이라는 게 나중에 쌓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험을 많이 쌓은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펀드 매니저가 되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어느 정도 익숙해진 유경험자, 경력직이 되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장에서 공부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커브를 타고 있는데 이 커브가 우리의 평생이 아니라 이 커브 이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또 다시 내려오는 거가 반복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뉴얼이라는 단어가 너무 제일 중요하다. 밑줄 쫙! 별표 100만 개! 돼지꼬리 땡땡! 그러니까 우리 진짜 돈덕이들 너무 좌절만 하지 말고 매뉴얼을 만들면서 공부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너무 좋겠다 얘들아.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절대로 그렇게 크게 흔들릴 자산이 아니다. 그리고 강한 호재를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이 있을 거고요. 얘는 좀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사실은 잘 모르고 불안불안한 자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비중을 줄여놓는 것들도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투자 자산을 그럼 줄인 다음에 전부 다 예금 갖고 있으라고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낮은 금리에 예금을 3년 묶었는데 금리가 막 뛰어 올라가면 짜증이 날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예금을 할 때에도 단기로 하는 게 좋아요. 짧게 치고 가면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만기가 돌아오니까 높은 금리를 먹으면서 따라갈 수가 있죠. 은행 직원분께서 고객님 보통 3년짜리 적금 많이들 하십니다. 자유적금 형태로 하시면 부담도 없으시고요. 근데 뭐 3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적금 하시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실 때는 안 넣으셔도 되시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3년짜리 되잖아. 이럴 때일수록 방망이를 짧게 짧게 가져가는 전략? 그게 맞아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꿀팁입니다, 여러분. 예. 꿀팁. 또 하나는 물가 상승세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 포트폴리오에 원자재를 조금은 담아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많이 담으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우리가 비워놨던 빈집털이를 당하진 않아요. 그럼 우리 덕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자재? 뭘 사라는 거예요? 원유 ETF? 그런 형태를 좀 추천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물론 ETF도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데 ETF라든지 이제 금 통장 같은 것들 이런 게 보는 게 낫고 원자재 같은 경우도 원자재 ETF를 하시거나 자원부국 펀드가 있는데 초심자분들한테는 ETF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덕이들아 언니가 우리 아이돈케어 시즌 1에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 찍어놨니 안 찍어놨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덕이들은 여기를 봐 언니가 조곤조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부부장님 저희가요 얼마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비중의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100%야 이거. 결국에는 개인마다 갖고 있는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는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딱 관상을 보고 딱 보니까 20%네요.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덕이들은 그걸 원해요. 갖고 있는 돈의 몇 프로를 그럼 원자재 사면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 네. 저는 일단 원자재나 금과 같은 자산은요 대체 자산이라고 해서 메이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변동폭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10% 언더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빈집털이를 당할 걸 대비해서 좀 보유는 하고 있어라 뭐 이런 추천이신 거지. 나 3천만 원이 전 재산인데 나 그러면 원유에 3천만 원 다 태우고 나 이제 오늘부터 간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안 데려갈 자산을 빼면 거기서 남는 현금이 예금으로도 흘러들어가고 원자재도 일부 담아가면 일부는 담자.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의 사막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때는 걔가 버텨줘요. 지금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3년 후의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남아있을까? 우리가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네. 어쩌면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내려갔었을 때 수혜를 받는 자산을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 그렇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 그럼 돈 버는 건 뭐예요? 저물가 상황에서 고성장과 저성장이 있으면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가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저성장 저물가는 사실상 리세션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예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는 달러가 좋아요. 안전자산. 그래서 내 포트의 일부는 달러를 담아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채권 같은 게 좋아요. 장기채 같은 게. 그렇죠. 장기 국채입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오는데 지금의 높은 금리로 길게 묶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좋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럴 때는 달러로 장기채를 사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일부 담아놓고 그 다음에 고성장 국면에서 저물가가 오잖아요. 네. 성장이 세면 매출이 잘 나와요. 물가가 낮으면 비용이 싸요. 그럼 손익이 올라가거든요. 꽃놀이 주가가. 패요. 꽃놀이 패요. 이럴 때는 주식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터널을 벗어나면 밝은 빛이 오고 막히다가 갑자기 뻥 뚫리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주식 다 하셔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의 비중을 갖고 있다라면은 주식의 비중도 물가가 잡혔을 때를 생각해서
그런 애들도 조금 남겨놓자. 유가가 높을 때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원자재 담겨 있고, 고성장 저물가의 시나리오를 담보해서 주식을 담고, 저성장 저물가를 대비해 가지고 국채라든지 달러를 조금씩 담아놓고, 이런 전략으로 포트를 구성하면 이런 애들이 어려울 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깔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세요. 그럼요. 계속 간단해야지. 보시면서 걔네가 매뉴얼로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국면에서는 얘가 더 세고 어느 국면에서는 얘가 잘하고, 그래야 불과 1년 후에 이 여정이 20년의 여정을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내가 아예 투자 초보예요. 나는 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원자재 뭔지도 몰라. 개별에 대한 공부가 되게 필요한 거죠. 예. 그 개별에 대한 공부를 사실 우리 아이돈 케어 시즌 1에서 언니가 다 해놨어. 안 봤지? 보고도 앞에 조금 먹고 저 언니가 오늘 또 폭주하는구나 막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고 다 까먹고 이렇게 했잖아. 복습하란 말이야, 덕이야. 그리고 내가 이미 투자를 이제 좀 하고 있는 덕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막 수익이 마이너스 40, 계좌가 난리가 아작났어. 이제 이런 덕이들은 아까 부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갈래와 안 갈래를 구분해서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원자재라든지 뭐 장기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부하면서 내 포트에 조금 더 편입하는 전략을 좀 짜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면 어떨까. 그리고 새로 내가 투자를 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 쫙 짜가지고 시작을 할까요? 뭐 이런 덕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전액이 들어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분산 투자라는 것도 시점을 나눌 수도 있거든요. 네. 꼭 이렇게 처음에 조금 해보시고, 소액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점점 경험하고. 늘려가시는 거죠. 투자자분들 중에서 난 1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이걸로 분산 투자해요, 이 네.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아요. 저는 그렇게라도 소액이 들어가 보시잖아요. 각각의 자산에 대한 폭넓은 공부가 돼요. 계속 돈이 쌓이고 하면은 그때는 종잣돈도 쌓이지만 네. 투자의 경험도 쌓여요. 그러네요. 항상 투자의 경력직이 빨리 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장기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때 성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 명확하게 이제 딱 정리를 합시다. 1번 덕이 케이스. 투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식이 많이 빠지고 이래서 엄청 싸진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뭔가를 좀 해볼까요? 큰일 난다. 혼나.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거 절대 안 되고 공부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되어 있는 덕이들이 이제 2번 케이스. 마침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될지 그냥 은행에 예적금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저는 언제까지 공부만 해요? 이런 덕이들은 소액으로 실전을 시작을 하시는데, 작은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포트폴리오를 해서 실전으로 공부하고 이론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쌓아 나가셔라가 솔루션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케이스 우리 돈덕이 됐고요. 나 겁나 물렸다고 지금. 이런 덕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얘는 갖고 있어도 얘는 안 되래야. 이런 애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비중을 줄이시고, 가래들은 진득하게 들고 가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다스리는 방법,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부장님 어때? 이렇게 정리하면 퍼펙트입니다. 네. 그래? 저 그대로 쓸게요. 아, 부부장님 오셔서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원형인 거예요. 왜 원형인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2편으로 이렇게 부부장님과 함께 하니까 이게 좀 속이 풀렸어. 우리한테만 안 하고 딴 데를 그렇게 다니시니까 좀 질투가 나더라고. 그래서 항상 자주 놀러 와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분위기도 한번 좀 많이 만끽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장님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이건 제작진들하고 논의된 바가 아닙니다. 그 언니가 우리 덕이들 부부장님 책을 꼭 읽고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언니가 사비로 책을 좀 사서 우리 덕이들을 나눠줄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상황은 이런데 이번 방송을 보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정리를 했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는 덕이들 보고 보중해서 책을 쏘도록 할게. 이래야 우리 부부장님이 또 우리 아이돈 케어로 오지 않겠니, 덕이들아. 다음에는 우리 아이돈 케어를 제일 먼저 오시게끔 만들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3%만 사랑하지 말고 1사이프도 좀 사랑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일사에 자주 오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보신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약속해줘. 안녕.